금성군을 가로지르는 금성천 북쪽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고지 수도고지와 지역능선, 이 두 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수도사단은 1952년 9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일 동안 중공군 제12군 이하의 34사단과 35사단의 공격을 받고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한다. 9월 6일 수도사단은 중공군의 공격에 수도고지와 지역능선을 빼앗기고 만다. 하지만 반격에 나선 수도사단은 역습과 후퇴 그리고 재역습을 반복한 끝에 9월 13일엔 수도고지를, 9월 20일엔 지역능선을 다시 탈환한다. 이 전투에서 수도사단 이용문 사단장은 탁월한 통솔력과 과감한 전술로 중공군 2,400명을 사살하며 수도고지와 지역능선을 사수하는 전과를 올린다. 안녕하십니까. 국군열전의 문성묵입니다. 오늘은 37년이라는 짧은 생애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격동적인 삶을 살았던 풍운하 이용문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남정옥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1951년 7월 10일 개시되었던 휴전회담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부터 6.25 전쟁의 전쟁 양상이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이제 그 3년 1개월, 이제 37개월 동안 전쟁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쟁 양상으로 전투 양상이죠. 그걸 이제 51년 7월 그 휴전회담을 전후로 이제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양상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회담이 있기 전 51년 이제 7월 10일 이전에는 이제 기동전 양상이 많이 이제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에서 밀리는 어떤 이제 또 기동전이 한번 나오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 이후에 이제 대반격작전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기동전 또 양상을 이제 보이고, 그래서 또 압록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공군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또 일사후퇴해서 30초 동안 또 밀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지금의 휴전선까지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51년 이제 7월 10일 휴전회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기동전, 물론 이제 낙동강 방어전에서 이제 어떤 진지전 형태의 그런 양상이 이제 보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동전 양상이 좀 강했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이제 그 휴전선을 이제 그 부근해가지고 그쪽에서 서로 이제 그 고지 정탈전, 그러니까 휴전 이후에 이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고지 정탈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전면전 또는 기동전으로부터 그 고지 쟁탈전으로 이제 변했다. 그렇다면 얼핏 서로의 희생이 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간 중에 더 많은 희생이 있었다, 살상이 있었다 하던데 그렇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전선이 이제 그 고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뺏고 빼앗기는 이제 접전 형태가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하 간에 어떤 고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공격 전에 막대한 양의 이제 그 비행기 이제 폭격, 그 다음 포병 화력, 이걸 이제 쏘아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대한 그 인명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서로 이제 백병전 형태가 이제 저 전투가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많은 또 이제 사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25 전쟁이 이제 3년이 이제 좀 넘는 이제 기간이지만은 주로 이제 그 기동전 간에서는 어떤 공간 확보 측면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포로는 많이 있었을 망정 사상자는 이제 드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진지전 형태, 또 나중에 고지 정탈전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그 방어 지역에 병력이 밀집돼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적을 보고 타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중이라든지 지상 화력이 때리다 보니까 이제 낙동강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지전, 고지 정탈전에서도 많은 이제 희생자가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전사에서 흔히 그 고지 정탈전, 진지전에서 약 그 전체 그 사상자의 한 80% 정도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죠.
치열했던 고지 쟁탈전. 그러니까 전사의 기록만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고 또 실감이 또 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당시의 그 고지 쟁탈전의 상황을 수도고지 전투와 지형 능선 전투를 통해서 좀 우리의 피부에 좀 와닿게 우리 남 박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고지하고 이제 능선은 이제 그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그 강원도에 화천하고 양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북한강이 이렇게 이제 그 흐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좌측으로 보면은 소백암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전방에서 이제 금성에서 북한 지역인데, 금성에서 이제 그 북한강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이, 그러니까 북한강하고 좌측으로는 이제 금성전이 합쳐진 그 전방에 이제 수도고지하고 그다음 지역능선 이제 전투했는데, 이제 명칭도 이제 수도사단이 이제 전투를 해서 확보했다고 해서 수도고지 이제 명칭이 붙었고, 지역능선은 그 지형의 모양이 손가락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손가락 지자 써서 지역능선을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투가 이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수도사단이 이제 수행했던 이제 고지 정탈전인데, 당시 이제 고지 정탈전은 하나의 전형적인 어떤 그 전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고지를 정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항공기가 와서 폭격을 먼저 합니다. 저게 이제 그 요새화된 진지, 준비된 충분히 준비된 방어 진지에 대해서 항공기 폭격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병 화력이 이제 때리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공격 대기 지점에 있던 보병이 이제 고지를 이제 점령하는 이제 돌격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행태가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고지하고 지역능선도 이제 예외 없이 그러한 이제 포병 사격에 막대한 포병 사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거기에는 20년생의 그 소나무가 빽빽이 이렇게 들어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병 사격을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한 1m 50cm 정도에서 나무가 이제 그 파편에서 잘려 나가고, 그 이후에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나무들이 이제 폭격에 그냥 이제 가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안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포탄에 의해서 이제 먼지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병이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는 한 먼지 그 지면에서부터 한 20, 30cm의 나뭇가루하고 이제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먼지가 뒤섞이는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공격 단계에 이제 보병이 이제 할 때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고지 정탈리는 이제 그 분대별로 한 이제 수류탄 한 50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대, 이제 고지를 정탈하면 또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어용 이제 마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별로는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소총하고 반드시 야삽을 이제 지참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격을 하면은 통상 그 일개 대대가 800명이라고 했을 때에 그 돌격이 끝나고 나면은 한 300명 정도만 남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기에서 한 일 내지 이틀을 거기서 방어를 하다가 다시 이제 그 병력을 보충을 하고 휴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교대를 하는 그러한 형태의 고지 정탈전이 이제 51년 7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정전이 되는 53년 7월까지 그런 형태의 고지전이 하여간 그 전 전선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죠.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고지전은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전투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많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고지를 향해서 항공기 사격을 하고 포를 쏘고 또 돌격을 하고, 또 고지를 일단 점령하고 나면 적이 반대로 또 다시 포를 쏘고 돌격해오고, 이런 유형의 전투가 반복된다면 그 전투에 무슨 특별한 전술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용문 장군은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도고지와 지형 능선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지 정탈전에 이제 필수 이제 불가결한 요소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화력이거든요. 이제 공중 화력, 그 다음에 이제 포병 이제 그 화력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6.25 전쟁을 하면서 우리 특히 한국군 지휘관에게 유능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척도가 그 포병 화력을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이제 그 항공 화력까지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용문 장군은 이제 또 잘했고, 그 다음에 고지 정탈전은
자기 전우가 또 다른 부대가 죽은 것을 보면서 싸우는 전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 가는 그런 그 전투 상황이 이게 자기 앞에서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대 간의 어떤 단결, 또 지휘 간에 대한 어떤 신뢰, 어떤 상하 간의 어떤 신뢰, 그 다음에 동료 간의 어떤 끈끈한 정으로 뭉쳐진 전우가 없으면은 그걸 이길 수 없는 거죠.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용문 장군은 사단장으로 가서 그런 것을 잘 그 역할을 해서 부대가 단결되고 전우 간에 이렇게 전우를 충분히 발휘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도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제 신념을 심어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도고지 지역 능선을 이제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전투의 승리 여부는 전우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를테면 전우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이용문 장군에 대해서 사람들은 풍운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제 이용문 장군의 이제 성격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용문 장군은 원래 성격이 굉장히 이제 호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대했죠. 이제 그것은 이제 본인이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거, 다시 말하면 이제 돈이나 그 명예 같은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그 탈피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자유스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그 대범하게 이렇게 이제 행동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타인의 눈에는 굉장히 이제 어떤 그 풍운화적인 기질, 또 본인도 짧은 그 37년의 이제 그 생애를 그 살았지만은 거의가 그런 그 일상생활을 몸으로 실천했던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용문 장군을 이제 풍운화적인 삶을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틀이 이제 붙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그런 삶을 어떤 일대기를 영화로 찍는다면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네요. 그럼 이용문 장군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먼저 출신지와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이용문 장군은 이제 이북 사람이죠. 이제 평양에서 이제 1916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이용문 장군 집안이 원래 이제 무인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대한제국 시대에 이제 군인이었는데, 이제 군대가 그 1907년에 이제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군대를 나와서 이제 크게 이제 쌀 가게를 이제 평양에서 이렇게 열어서 집안은 이제 부유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이제 형이 있던 이용훈 제독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4대 해군 참모총장을 이제 역임했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용문 장군의 집안이 이제 무은 가문의 어떤 혈통을 이제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그런 기질이 그 이용문 장군한테도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용문 장군은 이제 고향이었던 평양에서 그 종로 보통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그 명문고인 평양에 이제 평양 그 고보를 이제 다닌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1934년에 그 일본 육사에 이제 50기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본 일본 육사 50기가 한 500명 됐는데, 그 중에 우리 조선 사람은 이제 2명이었다고 그래요. 이용문 장군을 포함해서 이제 전라도 군산에 사는 지인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대위 때 이렇게 항공으로 전가를 해서 전투 조종사로서 이제 거기서 그 노몽안이라고 예몽고 지역에서 그 소련군하고 이제 일본군하고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1937년 그 정도에.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전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0기 중에는 이제 이용문 장군 혼자 이렇게 이제 생존하게 된 거죠. 1930년대 말에는 그 기병 있지 않습니까? 기병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약화되면서 그 기병 부대가 이제 기갑 부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용문이 졸업할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기병의 인기가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근데 이용문은 그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화려한 군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7년에 일본 육사 이제 50기로 이제 그 임관을 이제 하면서, 당시 일본 육군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동경에 이제 근위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1기병연대에서 이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만주하고 중국에서 이제 좀 또 근무를 이제 한 2, 3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위로 진급한 다음에 일본 이제 참모 본부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참모 본부에 근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총괄 기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 틀에서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이걸 이제 거기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이용문 장군에게 커다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직관력 이걸 거기에서 이제 터득하게 된 거죠. 이용문이 이제 대위 때 그 태평양 전쟁이 이제 한창이었는데 이용문의 나이가 27세고 또 1943년이죠. 그 남방 전선에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아시아 남방 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그 수마트라 그리고 이제 버마 또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용문 장군이 선후배의 말을 빌리면 당시에 그 굉장히 호방한 생활을 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김정렬 장군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제 김정렬 장군의 이제 그 해고록에 이제 의하면은 이제 그 이용문 장군은 이제 선배니까 그 김정렬 장군은 이제 54기거든요. 일본 육사에. 그러니까 한 이제 4년 후배 육사로 하면 이제 4년 후배인데 이제 같이 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이용문 장군이 그 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군 장성보다 더 어떻게 보면 좀 그 삶의 그 생활이 좀 그 부유한, 화려한 그런 이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용문 장군은 이제 본인을 찾아오는 이제 선배나 후배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그 대접을 후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용문 장군이 어떻게 보면 전선에서 그 좀 화려한 생활을 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거죠. 이제 1945년 이제 일본이 패망했을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근무하고 있었던 방금 말씀하신 김정렬 대위. 이 김 대위가 10월 초순에 그 베트남 사이공에 있는 일본군 경비부대로 이제 전보되게 되는데요. 당시 영국과 그 프랑스 연합군은 베트남을 일본군으로부터 이제 인수한 뒤에도 그 일부 지역의 치안 유지를 일본군에게 이제 그 위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김정렬은 거기서 다시 이용문 소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당시 그 이용문은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에게 군자금을 대주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그 이야기에 앞서 이제 당시 이제 좀 베트남 상황을 좀 알아야 이제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베트남이 이제 그 일본이 그 45년 8월 이제 10월 항복하면서 베트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우려만 이제 강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베트남도 이제 그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17도선을 이제 경계로 해가지고 그 이북 지역은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맞대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장개석 군도가 와서 이제 일본군을 무장을 이제 해제를 하고 17도선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영국과 이제 프랑스군, 연합군이 와서 이제 무장 해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19세기에 그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다시 그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게 되자 베트남을 이렇게 이제 다시 통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당시 베트남의 이제 민족주의자로 이제 알려졌던 이제 호치민이 겔라를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겔라전 하는 거죠. 프랑스를 이제 축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용문 장군이 이제 호치민을 이제 돕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상당히 빠른데요. 앞에서도 이제 질문을 드린 바 있었지만 이용문 당시 소자가 호치민 군대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은 베트남 역사도 이제 우리하고 이제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국경적으로 이제 맞대고 있는데
우리가 오월동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국의 이제 마지막 그 베트남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옛날에 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한문으로 그 올나라의 남쪽이라고 해서 올남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는 이제 또 프랑스가 이제 거기를 이제 식민지로 이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또 일본이 또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해방이 됐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그 프랑스가 다시 집어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용문이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하고 이제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걸 느낀 겁니다. 거기에 이제 프랑스에 대항하는 호치민을 이제 이렇게 보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이용문 당시는 이제 소자였죠. 그때 이제 사이공에 있는 일본군 남방사령부에 이제 군수품을 관리하는 군수참모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망하게 되자 그 군수품은 이제 이용문 당시 군수참모가 이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용문 장군이 그 군인 신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국인 그 여권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그걸 암시장에 이제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거금을 마련해서 그 돈을 이제 호치민에게 이제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군자금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치민에게는 이제 많은 그 도움을 준 그런 고마운 분이죠. 이용문 장군이. 예. 이제 1946년 4월 그 사이공에 있는 한국인들을 고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일본 구축함 한 척이 이제 사이공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사이공의 한국인 수용소에는 군속 또 노무자로 징용됐던 550명, 또 군 위안부 330명, 모두 1,100명의 한국인 남녀가 수용돼 있었다고 하던데요. 1946년 4월 25일 김정렬 대위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인솔해서 사이공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용문은 떠나지 않고 사이공에 그대로 남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렬 당시는 대위죠. 이제 선배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최고 이제 계급 일본군 내에서 서열이 가장 높으니까 이제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용문 장군이 이제 나는 안 가겠다. 나는 이제 중국을 가겠다. 그 중국이 얼마나 넓은지 아느냐. 난 중국을 이제 가겠다고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그 김정렬 장군이 그 당시 우리 이제 한국인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인솔해서 이제 그 우리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이공에는 그 이용문 장군 이제 혼자 남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얼마 안 돼서 프랑스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용문 장군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이제 연금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문 장군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으로 탈출을 해서 그 마카오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47년 이제 9월쯤에 이제 마카오에서 그 화물선에 많은 이제 물건을 싣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분이 군에를 안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이제 국내에는 이제 경비대가 창설돼서 이제 일본 육사 후배들, 선배들이 군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이제 권유를 좀 하죠. 근데 안 들어오고 그때 이제 홍콩과 상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뒤에 48년 이제 11월경에 이제 군에 그 육사 7기 특별로 이제 군에 이제 들어와서 바로 과거에 이제 군사 그 계급을 인정을 받아서 대한민국 이제 소령으로 바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1968년 육군사관학교는 제1회 이용문 장군배 승마대회를 개최했다. 이 승마대회는 제18대 육사교장을 역임한 정래욱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육사 상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 승마를 가르치자고 건의한 것이 계기였다. 말은 호주에서 수입했고 마장을 개장하는 날 기념행사로 승마대회를 연 것이 정례행사가 된 것이다. 육군사관학교 실무자들이 승마대회 이름을 이용문 장군배 쟁탈 마술대회로 결정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직접 이용문 장군배라고 휘호를 써서 보내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의 최초의 기병부대를 창설했던 이용문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예, 1948년 11월에
이제 소령으로 임관한 그 이용문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1월 25일에 중령으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 육군 기갑단장으로 이제 보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갑단은 다음 달인 12월 10일에 기갑연대로 이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용문 중령은 그 다음 해인 1949년 4월에 기갑연대 안에 2개 중대로 편성된 기병부대를 창설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용문 장군이 일본 육사를 나오면서 이제 그 병가가 기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애착도 이제 있었고 어떤 그 유용성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제 뭐 현대전이라고 하지만은 그 기병의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병을 이제 그 기병부대를 이제 2개 중대로 해서 당시 이제 말이 한 350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이제 2개 중대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기병부대를 만들었으면은 거기를 이제 그 초급 장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승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마부 학생들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군에 이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8기로, 육사 8기로 이렇게 이제 임관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공화당이죠. 당시 민주공화당 시절에 당 그 사무총장을 오래 했고 국회의원을 했던 그 길련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승마부 어떻게 보면 그 대표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용문 장군의 어떤 이제 설득을 받고 군에 들어와가지고 상당 기간 이제 군에 이렇게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용문 장군이 창설했던 기병부대는 이제 6.25가 나면서도 그 활약을 합니다. 초기에 이제 공주의 유구라고 있습니다. 그 금강그 위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대장에 했던 장칠부 당시 이제 소령인데, 이 양반이 경북 청송에서 이제 전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대가 이제 많이 약화가 되는 거죠. 말도 많이 이제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한 50마리 정도 남은 말은 이제 그 방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병부대도 이제 그게 다른 이제 부대로 이렇게 이제 전용이 되는 거죠. 오늘 정말 박사님 말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래서 이용문 장군이 풍문화로 불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던 풍문화 이용문 장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용문 장군에 대한 얘기는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